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 사회를 맡은 김진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와 정석학술정보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강좌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가 기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강의이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날입니다. 우리 최수환 교수님께서 결혼 입주 여성의 한국 문화 학습과 초연결성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강의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소장이신 김영순 교수님께서 한 말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진선 박사님, 뭐 어떻게 시간, 되게 빨리 시작했네요. 지금 딱 30분에 네? 들어왔는데 벌써 시작했어. 네. 네네. 지금 연구실에서 채점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2024년 우리 정석학술 정보관의 북새통을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하고 함께 주관해서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우리가 이 역사가 된 것 같은데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학술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 교직원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로요.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문화 학습과 초연결성이라는 주제로 그 최수암 교수님이 얘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연말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또 해주시는 또 최수환 교수님과 또 진행해 주신 김진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에 이혜경 팀장님 도서관에서도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이혜경 팀장님 오셨어요? 이혜경 팀장님 안 오신 모양이군요. 네, 도서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수환 교수님은 이주 여성 커뮤니티와 학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신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저희 강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수환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되실 것 음,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최수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문화학습과 초연결성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목차는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반부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방식과 국제적으로 어떻게 결혼 이주 여성의 그 정의가 위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 등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국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인 그 개념 안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어디에 그 위치가 되어 있을까? 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 국제 이주기구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그 패밀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가족 이주의 카테고리 안에 가족을 형성하는 것,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동반하는 가족, 그리고 이제 국제 입양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가족 이주가 그 설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여기 이 가족의 형성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현재 이러한 그 가족 재결합이나 아니면은 이런 국제 입양,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이 이러한 것들이 다 이 가족 이주 안에 포괄될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포괄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분절적인 개념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주의 국제적인 이제 가족 이주의 전반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나 가족의 형성으로 인한 이주나 뭐 재결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반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정도의 수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아까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는 여기 이 가족의 형성의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 가족 형성의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 이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주의 형태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좀 개념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의 개념에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비자를 먼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혼 이민이라고 하는 F6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안에 1, 2, 3 이렇게 세 가지의 비자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배우자라는 카테고리입니다.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사실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혼까지도 이 F6 카테고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F6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F6 카테고리에 있는 그 분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F6 2와 3 비자가 있는데 이 2와 3 비자 같은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단절이 된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근데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 국적 취득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비자를 유지시켜주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당장 이 비자가 바로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와 이제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 적절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한국에서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카테고리가 새롭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 단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지만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 F6, 3 카테고리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민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결혼 이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루려는 이 F6-1에 이제 속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 주로 다룰 텐데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을 비자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서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이수증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어떠한 뭐 국적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한국어 의사소통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체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현황이에요. 그래서 쭉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게 재외동포가 가장 많고요. 결혼 이민은 사실은 5.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3년 12월 31일 기준인데 5.7%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적네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은 결혼 이민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귀화하신 분들이 여기 카테고리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 수치상으로는 5.7%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의 결혼 이민이나 아니면 결혼 이민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결혼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90년대 중반부터이니까 그때부터 쭉 축적된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23년 기준으로 현재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 이주민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연도별 현황인데요. 이제 뭐 2015년이나 14년 이때에는 1년에 한 27만 명 정도씩 유입이 되다가 조금 이제 줄어서 현재는 이제 안정기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명에서 17만 명 선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때 약간 수치가 이때 혼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2023년에 17만 5천 명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적별 결혼 이민자 현황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계 중국인까지 포함해서 전체 결혼 이민자의 3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 순으로 국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사실 이제 대부분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결혼 이민자가 계시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보면은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거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천이나 이쪽에 거주하고 계실 텐데 결혼 이민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민의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돌아와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알아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이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초반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정책이나 연구에서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은 그냥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 로 많이 관심을 가져왔고 정책이나 연구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이분들이 돈을 벌죠. 물론 과거에도 돈을 벌었지만 이제 이분들이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편이 은퇴를 빨리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모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손주를 다시 대신 양육해 주려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가족 재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 부모가 같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러한 다양한 이주들을 같이 연결해서 연쇄적인 과정이 결혼 이주 여성의 이민 과정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중도 입국 청소년은 뭐 고려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도 한국인 남편과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결혼해서 낳았던 아이가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러한 또 그 입양에 대한 문제가 같이 발생하면서 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들만의 그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이주의 요인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다층적으로 이분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관련 연구는 2007년에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나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2006년부터라고 보거든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도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2000년대 중반 이나 이때보다 약간 감소는 했지만 꾸준히 계속 그 숫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이건 이제 박종도의 연구에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살펴보면 결혼, 뭐 이주 여성, 가정, 아동, 청소년, 자녀, 뭐 적응, 부모 이러한 카테고리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라던가 뭐 자녀와의 관계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연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 작은 카테고리들을 보면 조금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뭐 차별, 능력, 이러한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들도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연구에 대한 좀 지식의 패러다임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이해의 맥락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해는 맥락적인 이해나 현상을 탐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 어떻게 한국에 적응하고 있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그냥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식 패러다임은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좀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거는 이미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관점들이, 의 연구들도 한 26% 정도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에 관련된 지식 패러다임은 굉장히 적었는데요. 이 해체라는 것은 기존의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이 결혼 이주 여성들도 다양한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볼까 했던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이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연구들은 이런 해방이나 해체와 관련된 연구를 저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연구도 최대한 이러한 지식 패러다임에 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연구 설계들을 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거든요. 제가 얼굴은 가려놨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이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수업에서 이 이주 노동자분도 계셨고요. 여기 보면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했었는데, 항상 한계점이 뭐였냐면, 그 이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 귀화 시험이나 비자 변경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사실 말하거나 전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 교과서가 과연 이분들의 한국 문화의 실질적인 적응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항상 뭐 이제 가정통신문도 가지고 오시고 어디 가서 내가 일자리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도 보시고 뭐 이렇게 어디에 올라온 글 같은 게 번역기를 돌려도 잘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이분들의 삶에 적응해서 한국에서의 적응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교과서만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좀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사과정 진학을 한 이후에는 그 한부모 이주 여성, 아까 그 결혼 이민 카테고리에서 F6-2와 F6-3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는 그러한 분들의 자립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자주모임 학습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모임 안에서 뭔가 이분들이 계속 배웠다라고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배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들을 조금 탐구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이주 여성의 디지털 생활 세계, 이것을 어떻게 학습과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자주모임 학습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예전에 인터뷰 자료를 수집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분들이 말하는 배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조 모임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잘 적응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좀 해석을 시도를 했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은 자조 모임의 학습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조모임 학습에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뭔가 해방적이거나 해치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으로는 설명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사회학습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마침 또 제가 디지털 생활 세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초연결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잘 설명하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 뭔가 초연결성과 좀 연결이 되면, 이걸 좀 접목을 하면, 좀 더 나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논문에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과 학습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결혼이주 여성은 동아주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도 좀 잘해야 되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죠. 근데 결혼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빨리 적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빨리 여기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당연히 뭔가 빨리빨리 적응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적응 과정이 굉장히 혼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혼성성은 제가 호미바바의 개념에서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 개념은 동질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문화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적인 설명을 좀 거부하고, 문화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문화는 고정되지 않고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호미바바의 혼성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셨을 때, 맞아, 당연히 저런 거지. 당연히 저런 거야.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분들의 적응에 대해서 접근하는 여러 연구 태도라던가, 연구 방향이라던가, 이 결혼이주 여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사실 혼성성과 약간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혼성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이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잘 같이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성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당연하지만은 되게 새로운 좀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국 문화 학습은 뭔가 자신의 그런 모국의 문화도 있을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대의 문화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그런 문화들이 정말 알 수 없이, 경계도 알 수 없이 막 넘나들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한국 문화 학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면서 이 사회적인 배제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특히 이들은 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자본을 습득할 수 있는데, 뭐 문화 자본이라던가 사회 자본, 상징 자본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 앉아서 우리가 학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특강을 듣는 것도 학습이고, 뭐 심지어는 이 결혼이주 여성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학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학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또 중요하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공간, 장면 중에 하나는 공동체인데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광의의 의미에서 배움의 공동체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그 자체가 생성적 학습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 실천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한 이 웬거의 그 관점에 따르면 이 실천 공동체는 자생적으로 생성된 공동체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관심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이 더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도 광의의 의미로 모든 공동체는 다 학습 공동체로 볼 수 있지라고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학습 공동체는 어떠한 특정한 학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논문에 대해서, 우리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만 학습 공동체야.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학습 공동체는 아니야. 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학습이라는 목표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 공동체다라고 보는 견지를 이 연구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임 또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공동체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 자주 모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행동을 또 실천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어려움을 이제 직면했을 때 다양하게 뭐 지식도 전수해주고 도움도 주는 그런 배움의 공간이 됩니다. 특히 자주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적 지식인데 이 경험적 지식의 교류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거를 공유받기도 하고요. 내가 직접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교사고 누가 학습자고 이런 경계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어느 순간에는 교수자였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는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의 전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제 자조모임 학습 공동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조 모임은 이제 운영 특성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외부의 지원이나 개입이 없는 개별적인 자조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적인 자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을 통해 운영이 되는 사회적 자조가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조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공동체거든요. 자조 모임 자체가.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각 시기마다 외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결혼이주 여성의 자조 모임은 사회적인 자조의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결혼이주 여성의 자조 모임은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제1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2008년에 이제 그 제안이 되었는데 그 정책에서부터 2023년에 발표된 제4차 정책에서도 끊임없이 이주민의 자주 모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자조모임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통계상으로 본다면 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931명이 자조모임에 참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주 여성의 자조모임은 이미 사실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학습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굉장히 이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문화 학습이라던가 적응 과정에서 저는 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문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한국문화 학습은 한국 사회 적응과 그리고 정착을 돕는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정이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또 다양한 경험이나 관점을 반영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들을 문화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한 그 경향성들이 기존의 한국 문화 학습 논의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성인 학습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교실 안에서만 이들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의 일상의 삶과 함께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들의 적응은 혼성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굉장히 다층적이고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본다면 기존의 한국문화 학습의 논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환경의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교실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삶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학습 재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교과서만 갖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이 바로바로 그 교실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이 조금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층적인 지식 전이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겠다. 어, 이게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해져 있는 맥락에서의 컨텐츠 논의가 거의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교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교실 환경 안에서. 그래서 이 다층적으로 지식이 전이될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 역동적인 이해인데요. 문화라는 것은
분명히 고정된 것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에 고정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또 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인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한국 문화 학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모임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 자주 모임을 바탕으로 사회학습 이론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한계가 발생해서 제가 초연결성까지 좀 연결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과 초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여전히 이 이론은 학습의 주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논문에서 관찰과 모델링, 강화를 좀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를 삼았습니다. 관찰은 학습자가 모델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모델은 특정한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까지도 관찰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와 패턴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링은 학습자가 관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공간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심리적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 모델링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한 행동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단계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내적인 성취감에 의해서 강화가 계속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실 공간 안에서의 배운 것이 어떻게 나의 관점에서 수용이 돼서 내가 또 누군가의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들은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면서 학습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회학습 이론의 한계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관찰의 제한성인데요. 이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을 주요 학습 메커니즘으로 전제를 하지만 오늘날의 학습은 되게 이런 물리적인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모델링의 단순화 과정입니다. 모델링은 주로 이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설명이 되지만 현대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강화에 대한 국지성에 대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회학습 이론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뭔가 일상적인 학습보다는 교실 공간 안에서의 좀 학습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한계들이 더 도드라질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조금 확장된 사회학습 이론으로 좀 해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고정적인 이해라던가,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과 상호작용이 조금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사회학습의 이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초연결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그 초연결성은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은 기술적인 연결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좀 더 확장된다면 인간이나 비인간, 지식, 공간 등 다양한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지식은 시간이나 공간, 지식, 관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더 역동적으로 이끌어낸다. 왜냐하면 이 초연결성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교실 안에서 배운 것이 SNS에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초연결성은 역동적인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에 조금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연결성 기반의 학습은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학습 공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학습 동기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단계적인 지침을 주어야 하고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연결성에 기반한 학습은 누군가가 촉진해 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전이와 실천인데요. 어쨌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식을, 다양하게 지식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학습 경험이 확장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디지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이주민이 직장에서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거기 안에서 그 글이 올라가고 서로 뭐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라는 뭐 아이디어를 준다거나 그런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자조 모임 참여 경험을 어, 질적 자료, 이미 인터뷰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학습 이론을 분석틀로 해석을 한 뒤에 이것의 실천적인 한계를 도출하고 대안적 개념인 초연결성을 제안하는 융합적인 질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학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아마 사례 연구 정도가 될 텐데 저는 이제 거기 그 이론으로는 이해하는 연구가 아니고 해방이나 해체를 위한 연구를 제가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개념을 융합적 질적 연구다라고 좀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학습 이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초연결성을 도입해서 이론적인 확장을 시도하고 서로 다른 이론과 경험적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요. 도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의 그 이루어진 틀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 사회학습 이론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초연결성으로 논의해서 새로운 그 학습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제가 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터뷰 자료는 제가 학위 논문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고요. 참여자의 그 개인정보 보호나 연구윤리 준수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총 결혼 이주 여성 7명이고 이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서 자주 모임에 2년 이상 다들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 자조에 2년 이상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문화 학습의 경험을 좀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다 넣지는 않았고 구두상으로 어떠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요. 우선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메커니즘을 이 세 가지 관찰, 모델링, 강화를 분석틀로 삼아서 이에 부합하는 의미 단위를 찾아서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코딩 이후에는 도출된 주제들 중에서 사회학습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로 정의하고 이 한 개 부분만 다시 좀 범주화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어, 글씨가 작지만 제 뒷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자조모임 참여 동기와 자조모임 학습 메커니즘, 그리고 자조모임 학습의 과제화 가능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 주제가 나왔고, 학습 메커니즘에서는 학습의 구심점, 그리고
관찰, 모델링, 강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주모임 학습의 과제와 가능성으로는 운영 및 목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간과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밀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 조화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이 자주모임 학습에서 해결해야 하는 한계점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모임 참여 동기인데요. 어쨌든 이분들은 자주모임의 그 사회적,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한국에 이주해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조금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내가 정보도 취득하려고 자주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딱 한 번 자주 모임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여하다가 조금 쉬다가 다시 또 다른 자주 모임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주 모임을 참여할 때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왔으면, 나 중국 무용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내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잘 가르쳐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들의 참여 동기도 계속해서 그 참여 횟수가 거듭이 되면서 좀 진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쨌든 이 참여 동기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과 유용한 정보 취득, 그리고 개인의 배경 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모임 학습 메커니즘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어, 이게 관찰이나 모델링, 강화, 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였어요. 자조모임 주제. 그러니까 이 자조모임 주제라는 것은 되게 흥미로운 것이, 만약에 여기서 이분들이 뜨개질을 배우는 자조모임이면, 뜨개질을 정말 잘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자, 자격증을 따자, 이게 아니라, 그냥 뜨개질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좀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러한 주제와 달리 자주 모임의 주제는 이들을 모일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면 뭔가 그 자녀 양육에서 교구 만들기 이러한 자주 모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구심점이 돼서 그 안에서 또 정보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배경 자원을 활용하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것이 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학습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이제 관찰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촉진적인 학습 환경과 구성원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촉진적인 학습 환경은 관찰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비대면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자조 모임에서 각각 활동한 것들을 계속 이제 네이버 같은 블로그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약속을 잡거나 거기에서 내가 무슨 오늘 활동을 했다라고 공유를 하거나 어디를 갔는데 뭐가 좋다라거나 이러한 정보들도 그런 환경 안에서 다 이제 공유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한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 자주 모임 장소도 이게 모임 장소가 얼마나 질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또 그 안에서 다양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서로 정보를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과의 만남은 이제 뭐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주 모임 안에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이제 그러한 만남의 과정을 통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흉내내봐야지. 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좋아. 약간 이러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막 얻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그 정보를 통해서 은연중에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모델링은 심리적인 전환,
지식의 상호 교환, 내부적 실천과 참여입니다. 제가 이 모델링을 분류할 때에는 자조 모임 안에서 하는 활동, 자조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모델링에다가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자조 모임에 참여할 때 하기 전에 외롭고 뭔가 힘들고 내가 고민이 됐던 것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식을 내가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의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SNS를 사용하기도 하고 따로 이 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 실천과 참여는 자조 모임 활동을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안에서 뭐 만들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조 모임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도 참여할 수 있고, 뭐 공연, 춤을 추는 자주 모임 같은 경우는 공연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강화의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어쨌든 이 심리적으로 전환이 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실천을 하면서 되게 자기 효능감이 많이 강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화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자주 모임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한번 다녀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내가 한번 대학에 가볼래요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연계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주 모임 경험을 활용해서 자주 모임에서 뜨개질 자주 모임이었는데 그것을 물건을 내가 거기서 만든 것을 가지고 내가 다문화 이해 강사할 때 그 교구를 만들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흥미로운 것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의 비판적인 인식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그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뭔가 좀 균형 있는 그러한 인식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 모임의 학습 메커니즘을 볼 때, 이 관찰, 모델링 강화로 이분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자조 모임 학습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촉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 자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 이 자발적인 자조로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누군가가 지원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담당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자조 모임 안에서 무엇 하는지 관심도 크게 없고, 그래서 이 관리자들도 이 자주 모임에서 활동을 뭐를 하는지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제 활동을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건데, 활동을 막 하고 있으면 누가 창문으로 와가지고 몰래 사진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관리자가 그냥 그렇게 사진 찍고 간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저는 되게 조금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주 모임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멀리에 장소를 빌린 곳이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그냥 그렇게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린다거나 이제 하는 좀 그런 피상적인 운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 관리자 집단에서는 가끔 이제 그런 것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 연시니까 기부를 한번 할 거예요. 기부 얼마나 좋냐, 의미가 있냐. 근데 그것이 이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관에서는 기부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관에 좋은 실적으로 올라간다거나 근데 그 참여자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주 모임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조금 되기 힘든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센터 자체가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운영되는 시기에만 자조 모임이 딱 운영이 됐다가 아마 한 1, 2, 3월은 자조 모임 운영이 중단이 돼요. 그럼 중단이 돼서 4월부터 다시 그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시 새로운 자조 모임이 막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들, 실적이 안 나오면 자조 모임 운영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이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조 모임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은 그리고 약간 행정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그 결혼이주 여성들이 이제 아이도 낳고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자조 모임에 실질적으로 좀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나가야 한다거나 좀 그러한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다 이미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국인 가족이 외부로 외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한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 맥락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데, 코로나19 같이 그런 국가 재난의 사태에서도 자직 모임이 다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 우리 집에서 조금 한 2, 30분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잘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도 조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씨가 안 좋으면은 조금 못 가거나 뭐 좀 날이 추우면은 못 가거나 그래서 이게 또 국적에 따라서 추위를 잘 타시는 그 분들이 계시고 또 따뜻한 그 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더위에 약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자주 모임의 운영의 행방이 굉장히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밀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주 모임 안에서 친밀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분들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은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모여서, 하면은 언어도 그냥 그 나라 언어를 쓰면 되니까 편하게 모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이다 보면 정보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중국 분들끼리 만나면 이제 중국 분들만 아는 정보만 계속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보가 아니고 분명히 더 다른 정보가 있고 더 그런 효율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뭐 모델링이나 광화의 측면에서도 좀 한계를 보이는 것이 이 친밀한 관계에 명이 있고 암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성원의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구성원의 다양성은 이제 국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가 역할을 조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또 리더도 해볼 수 있고, 나는 내가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또 다양한 관계에서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 자조모임 활동에서 다양한 학습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그 순환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과제와 가능성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학습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좀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 한계가 있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자조물 학습의 한계는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물리적인 모임에 조금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구성원이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관계나 그 상호작용의 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학습 환경을 더 촉진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회나 과정에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그 초연결성을 도입을 한다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해서 대신 촉진자가 다양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겠죠. 어떠한 뭐 목표 설정이라던가 주차별로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시스템화를 한다면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이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 환경과 주체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이 모델링이 이제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요. 동질적인 경험을 좀 공유하거나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 더 많이 교류하고 지역사회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조금 한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또 초연결성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각자의 그런 자조 모임을 통한 성공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다문화적 협력 기반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기반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을 하되, 이러한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뭐 온라인 공간과 함께 계속 연결이 되면서, 왜 우리 당근마켓에서 보면 어디 가서 뭐 중고 물건 살 수 있듯이 어디 가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된다면은 조금 더 그런 실천적인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화는 이 자조 모임에서의 강화 부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변화하거나 외부 활동으로 확장은 조금 많이 어려웠고 보통 이제 직장 생활과의 연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센터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관심을 많이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연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조 모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것들을 도와준다면 이분들이 다시 자조 모임에 본인들이 직접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촉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메커니즘이 계속 지금 이러한 부재로 인해서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고, 뭐 정책 제안이라던가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 활동과 어, 온라인 활동이 함께 연결될 수 있다면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정도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세 가지의 그냥 의미를 조금 찾았는데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가능성인데요. 이분들이 잘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이 키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 결혼 이주 여성이 다양한 가족 이주를 촉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가족 이주에 연결된 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그냥 이분들만의 정착이 아니고 이분들과 연계된 다양한 이주 집단 간의 연결성에서 보면 좀 다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초연결적 학습의 중요성인데요. 이 초연결적 학습도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학습 대안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고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학습의 장을 확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그 혼성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자조 모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확장할 때, 다문화 사회를 향한 실천적인 제안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오늘 강의해 주셨던 사회학습 이론과 초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학습의 수용자였다면 이제는 학습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게 그 초연결성을 통해서 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하신 것 있으면 질문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 지금도 많이 학습 이론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한계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초연결성으로 연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수환 박사님의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 학기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내년 3월부터 다시 다문화 시민 강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새롭게 강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또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강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